잠이 오지 않아 TV를 켜보니 노란 바다에 세 개의 파도가 날 반기네. 달이 빛나는 밤에 당신은 더욱 빛나네. 안녕하세요. 펄이 빛나는 밤 주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19일 밤 10시 3분입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이제 두 밤만 더 자면 드디어 개학입니다. 가장 설레는 단어 개학. 이제는 좀 낮에 편하게 보낼 수 있겠죠. 어쩜 참 서는 곳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진다더니 이 엄마 아빠가 되니까 이 개학이라는 단어가 어찌나 기다려지고 방학이라는 단어가 어찌나 두려운지 도대체 아이들과 무엇을 하며 보내야 할 것인가. 그렇다고 하루 종일 핸드폰을 쥐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땡볕에 결국은 어딘가에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늘 이런 고민을 하면서 보낸 근 한 달이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공포사연도 아닌 그리고 진실게임도 아닌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야기들, 평범한 보통 사연들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이 또 많이 쌓여 있는데요. 무려 7월 1일 사연부터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 사연이 아니고요. 보통의 어떤 일반 사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쭈디. 꿈에 대한 사연을 올려보고자 합니다. 며칠 전 꿈에서 제 절친이 갑자기 저에게 아주 크고 실한 빨간 고추를 심지어 2개 주는 게 아니겠어요? 야, 이거 너 가져가! 하면서요. 그리고 저는 지금 14주차 임산부입니다. 아기 성별이요? 당연히 아들입니다. 크크크크. 다행히 쌍둥이는 아니랍니다. 사실 저는 올해 1월 초에 펄밤에 올라온 난임 사연 펄떡이입니다. 작년 연말에 시험관 실패 후 우울한 마음에 사연을 올렸는데 읽어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쭈디께서 내 지인들은 모두 결국 임신에 성공하였고 사연자님도 이렇게 사연을 올렸으니 내 지인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임신을 하실 겁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요. 그 이후 힘들 때마다 그래, 나도 이제 주펄 아저씨의 지인이다 이거야. 곧 될 거야. 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정말 빨리 말씀드리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했지만 초기에 위기가 있었어서 안정기인 14주차가 되어서야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 초음파를 보러 갔다가 아기 다리 사이에 존재감이 확실한 무엇인가를 보았고 의사 선생님께 혹시 저거 야추인가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선생님이 이건 너무나도 확실하다며 웃으시더라고요. 딸만 있는 집에서 코온저는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참 막막하다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지난번에 써뉴리가 스위치로 게임하면서 펄님을 슬슬 열받게 놀린다는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미래에 아기랑 남편이 그러고 있을 생각을 하니 너무 귀엽고 웃기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어렸을 때 아빠가 큰맘 먹고 콘솔 게임을 사주셨는데 언니랑 소니 게임 몇 번 하고 내팽겨쳐서 아빠가 시무룩 하셨던 기억이 있네요. 작년 12월 말에 사연을 올렸는데 딱 1년 후인 올해 12월 26일이 예정일입니다. 주펄님 너무 감사해요. 덕분에 예쁜 아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응원해주신 펄떡이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청곡은 퀸의 I was born to love you 부탁드립니다. 전 남친 현 남편이
19살 때 쑥스러워하며 들어보라고 귀에 꽂아주었던 노래인데 이젠 아기한테 들려주고 싶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와주어서 고맙다 아가야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정말 경사입니다. 경사. 이 사연이 7월 11일 무려 한 달 반 전 사연이니까 지금은 이제 21주 차라 이 말입니다. 이제 배가 확연히 불러오셨겠네요. 이 I was born to love you는 이제 12월에 태어날 아드님께서 또 사연자님께 하시는 말이겠지요. 정말 축하드리고요. 제가 사연도 늦었고 너무 경사이기 때문에 주소와 연락처를 남겨주시면은 쭈드등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가 방에 수면등으로 쓰시거나 또 수유할 때 은은하게 켜두시면은 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신청곡 보내드리겠습니다. 퀸의 I was born to love you 였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소울푸드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첫 사연은 소울푸드로 적어봅니다. 모두에게 소울푸드가 무엇이냐 물으면 아주 큰 확률로 떡볶이가 나오지요. 저도 마찬가지로 떡볶이에 환장을 한답니다. 요즘은 떡파와 어묵파로 갈리기도 하는데 저는 무조건 떡파입니다. 더불어 어묵은 국물 내기용으로 치부하기까지 합니다. 어묵파 미안합니다. 옛날엔 길에 포장마차 떡볶이집이 정말 많이 있었죠.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작은 컵 300원짜리 떡볶이를 사들고 집에 가던 길에 엄마를 만났습니다. 너무 신나게 엄마와 함께 걸으며 사온 컵볶이를 먹고 있었죠. 전 어릴 적 컵볶이를 받으면 제가 싫어하는 어묵 먼저 해치웠습니다. 엄마를 만난 그날도 컵 안에 들어있는 어묵들을 쏙쏙 골라 꺼내서 냠냠 먹고 있으니 어머니께서는 펄떡이 어묵을 좋아하나 보네 라고 하셨고 저는 싫어서 먼저 먹고 치우는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엄마는 순간 지어진 당황한 표정을 애써 풀며 저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펄떡아, 맛없는 것부터 먹으면 맛없는 거, 그 다음 맛없는 거, 그 다음 맛없는 거 순으로 먹게 돼서 펄떡이는 결국 맛없는 식사를 하게 되잖아. 앞으로는 제일 좋아하는 거, 그 다음 좋아하는 거, 또 그 다음 좋아하는 거 순으로 먹어봐. 아마 제일 좋아하는 식사가 될 거야.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항상 가장 좋아하는 것부터가 순서라며 가르쳤습니다. 하다못해 300원짜리 컵볶이 속에서도요. 그 기억이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습관에 남아서 식사를 할 때면 늘 좋아하는 것 먼저 먹게 됐습니다. 그중 가장 예쁜 걸 찾는 건 역시나 떡볶이더군요. 다 커서 결혼을 한 지금은 남편과 떡볶이를 먹을 때면 여전히 가장 맛있어 보이는 예쁜 모양의 떡을 찾습니다. 남편은 기준이 무엇이냐 물으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떡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소울푸드가 떡볶이지만 앞에 수식어가 붙어 가장 맛있는 떡볶이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글을 쓰다 보면 떡볶이가 땡기는군요. 오늘 저녁은 가장 맛있는 떡볶이를 먹어야겠어요. 주펄님도 펄떡이 분들도 모두 가장 맛있는 식사가 되길 바랍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뭔가 반전이 있을 줄 알았어요. 좋아하는 것부터 먹으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치킨을 시켰는데 그 부모님보다 먼저 닭다리를 집는다든지 그 말씀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반전을 저는 아직도 머릿속에 그런 거밖에 없나 봐요. 참. 아무튼 떡볶이를 참 맛있게 드셨군요. 저도 원래는 저 이제 주일에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식사를 매주 이제 순번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제 8월 달은 덥고 그러니까 부엌 방학이라고 해서 이제 식사를 이제 만들지 않고 대신에 간단하게 집에서 뭔가를 만들어 오신 분들하고 또는 이제 빵 같은 게 있어서 컵라면이나 그런 걸로 이제 식사를 하면서 뭐 이제 잡담을 나누는데 아니 저번 일요일에는 떡볶이를 해오신 거예요. 어떤 분이
심지어 두 가지로 매운 떡볶이랑 약간 크림이 들어간 로제 떡볶이 그 두 가지를 해오셔가지고 와, 저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컵에다가 담아가지고 저도 로제랑 매운 거랑 한 번씩 두 번이나 리필을 했네요. 또 교회에 치팅을 하러 갔네요. 아무튼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저 참 떡볶이 말이죠. 떡볶이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그 옛날 옛날에 막 20년 전에는 한국 음식 세계화 하려면은 뭐 떡볶이 같은 거 서양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 이 찐득찐득한 이빨에 달라붙는 식감. Oh no, we don't like 떡볶이. 막 이래가지고 어려울 거다 했는데 지금 보세요. 없어서 못 먹어요. 그냥 우리나라가 별 볼 일 없으니까 떡볶이도 별 볼 일 없게 본 거야. 이 우리나라가 잘 나가니까 떡볶이도 먹고 김밥도 먹고 없어서 못 먹고 웃돈 주고 먹고 이게 그 문화의 힘이 이렇게 큰 거예요. 참 아직 궁중 떡볶이까지는 모르겠죠? 궁중 떡볶이를 모르는 저 외국인들이 참 가엽다. 빨간 떡볶이밖에 모르겠지. 궁중 떡볶이도 맛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기름 떡볶이도 알아요? 아, 너무 많이 알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펄. 정말 무더운 여름입니다. 저의 사연은 하나의 고민이자 푸념이자 속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나이 26, 만 나이로 25살 펄순이입니다. 그리고 전 약 열흘 전 3년 반을 함께한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저희 커플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가를 많이 반복한 일명 깨붓 커플이었습니다. 깨지고 붙고 친구들한테 얘기해도 어차피 너네 또 만날 거잖아 하고 듣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많이 다릅니다. 사실 그 전에 헤어짐들은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음 플러스 홧김 이슈로 질러서 보통 2주 이내로 다시 만났어요. 근데 점점 싸우는 횟수가 너무 반복이 되고 이제는 제가 아는 남자친구라면 들을 거라고 이제는 제가 아는 남자친구라면 들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상처를 주는 말들을 듣게 되었고 이제는 정말 끝이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싸우면서 제가 남친의 언행에 상처를 받아 울었는데 남친은 욱해서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아, 이건 정말 끝이구나. 사실 지금껏 싸우고 헤어짐에 있어서 거의 제가 항상 통보를 했고 남친은 붙잡았어요. 물론 화해는 같이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는 남친도 지쳤나 봅니다. 싸우다가 자기도 욱하면서 저에게 상처 주는 말 하는 걸 본인도 알 텐데 하는 걸 보니 그냥 점점 진흙탕 싸움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헤어지는 중입니다. 3년 반 동안 만나서 물리적으로는 헤어졌지만 이걸 받아들이고 내가 괜찮아질 때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회사에 입사해서 잠시나마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나날들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퇴근 후에 집에 오면 마음 반쪽이 텅 빈 것처럼 공허하고 아무리 웃긴 걸 봐도 웃어도 그냥 텅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약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치만 다들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도 아시잖아요? 정말 머리로는 연애 유통기한이 다 되었다는 걸 아는데도 그 썩어버린 관계에 미련이 남아가지고 힘이 드네요. 주말에도 데이트 없이 혼자 침대에 누워있어서 주말이 오는 게 싫을 정도입니다. 그치만 다시 만나고 싶진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고 그 사람도 힘들 거라는 걸 알지만은 이성적으로 정말 우리 관계는 독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저의 장기 연애 이별 후유증을 한번 털어놔 봤습니다. 이렇게 풀어보는 것으로 마음이 괜찮아지는 느낌입니다. 다들 굿밤 되세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러시군요. 3년 반 동안 만났는데 헤어지셨군요. 채팅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사랑으로 치유해야 된다. 새로운 만남이 있을 것이다. 사람은 사람으로 잊혀진다. 딱 끊어내시고 새로운 사랑을 하심이. 그렇군요. 다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은
잊혀진다고 합니다. 신청곡은 아리아나 그란데 트윌라이트 존입니다. 신청곡 틀겠습니다. 힘내시고요. 한 달 전 사연이니까 극복됐겠죠? 극복됐기를 바라면서. 자, 이불킥 사연을 2개 연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동할 때마다 펄밤을 듣는 진성 펄순이입니다. 개방장 방송에서 작업실 배경으로 등장하실 때부터 봐왔는데 라디오를 들으면서도 제가 쓸만한 이야기는 없을 것 같아 사연을 보낼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6월 27일 펄밤 사연 중에 유난히 초딩 시절 일화가 많아서 저도 그때를 떠올리며 사연을 남겨봅니다. 저는 책을 좋아해서 어휘력이 발달한 아이였습니다. 8살 때 일기의 날씨 칸에 완연한 가을의 느낌이 물씬 풍긴다 라고 쓸 정도로요. 그런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책만 읽었기 때문에 나쁜 말은 몰랐거든요. 어느 날 놀이터에서 혼자 모래를 파고 있었는데 제 뒤에서 놀고 있던 6학년 오빠가 자기한테 모래가 튀니까 파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 흙을 파고 물로 채워서 나만의 연못을 만들겠다는 포부가 있었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모래가 튀자 화가 난 6학년 오빠는 좀 하지 말라고 야발! 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야발? 야발이 뭐지? 처음 듣는 단어인데? 고급 어휘를 쓰다니 역시 6학년은 달라 라고 생각하며 야발이 무슨 뜻일지 곰곰이 고민했습니다. 저의 추론 과정은 이러했습니다. 첫 번째는 맥락상 감탄사나 부사일 것이다. 물론 그때는 품사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이렇게 명확한 단어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문장 내에서 생략이나 자리 옮김이 가능하고 다른 문장 성분과의 관계가 없겠다고 막연히 느낀 정도지요. 자, 두 번째는 오빠의 말은 나에게 흙을 파지 말라는 요구의 의미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발과 발음이 비슷하다. 따라서 저의 머리에서는 야발이 제발의 완곡한 표현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기대하지 않은 장소에서 새로운 단어를 배우다니 너무 뿌듯했고 저도 언젠가 써먹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그 써먹을 볼 기회는 너무나 이른 다음 날에 찾아왔습니다. 당시 담임 선생님께서는 협동심을 길러야 한다며 4인 1조 모둠 수업을 진행하셨고 발표할 때에는 모둠원 전원이 손을 들어야 그중 한 명이 발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명이 발표를 하면 4명 모두 칭찬 도장을 받을 수 있었기에 아이들의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에 손을 안 드는 비협조적인 친구가 있어서 도장이 적었고 저는 큰 목소리로 야발 손 좀 들어! 라고 외쳤습니다. 고급 단어를 썼으니 칭찬과 선망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서로 발표하겠다며 저요! 외치던 아이들은 조용해졌고 선생님은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더니 제가 모은 도장에 줄을 쫙쫙 그어 지우고 손바닥을 때리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나쁜 말을 수업 중에 할 수 있냐며 알림장에 부모님께 전화를 달라는 글을 쓰겠다 하셨습니다. 저는 집에 가면 더 크게 혼날 거란 생각에 정말 나쁜 말인지 몰랐어요 만 반복하며 어린아이 특유의 숨찬 울음을 끄끄 댔습니다. 그런데 제 걱정과 달리 알림장을 본 엄마는 선생님과 통화를 하신 후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도 제가 몰라서 그랬다는 건 알았지만 너무 분명한 발음으로 크게 외쳐서 그냥 넘어가면 다른 학생들에게 악 영향이 될까봐 혼낸 거라고 하셨다네요. 엄마는 우선 그 말을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들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아무래도 걱정이 되셨겠지요. 저는 놀이터 모래 사건과 제가 야발의 뜻을 도출한 사고 과정을 말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알게 된 엄마는 집이 떠나가라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건 욕이라는 것이며 절대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기로 사람들끼리 약속했다고 또
나쁜 말일수록 기억에 남는 법이니 오늘 이후로는 그 단어를 떠올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절대 코끼리 생각하지 마. 그렇지만 이 당부 때문에 오히려 더 떠올랐답니다. 아빠가 퇴근하자 엄마는 싱글벙글 웃으며 아빠한테도 이 이야기를 했고 아빠도 한참을 웃었습니다. 난 혼났는데 뭐가 웃긴 거지? 라 생각하며 안방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함께 잠들었고 길었던 하루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25살인 지금까지도 가족들 사이에서 명절마다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의 적성과 흥미가 쭉 유지가 되어서 지금은 국어 과목으로 중등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수업 중 야바를 외쳤던 학생이 국어 전공의 임용고시라니 아이러니하지요. 반대로 제 수업 중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상상하면 아찔하네요. 그때 저와 같은 반이었던 아이들은 기억력이 좋지 않기를, 그래서 이 사건을 잊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 저의 담임 선생님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쭈펄 화이팅. 사연이 제 어릴 때의 일화이니 이에 맞춰 노래는 영건 실버폭스의 키즈 신청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임용고시 야발 합격하세요라고 제발이란 뜻이죠. 야발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이불킥 사연입니다. 쭌영하세요. 저는 20대 펄순이올시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저학년쯤 엄마와 마트나 백화점 등을 가면 꼭 했었던 악취미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남자 마네킹의 야추 부분을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제가 변태라거나 그쪽에 호기심이 많았던 건 결코 아니었어요. 진짜예요. 그냥 어린 시절 순수한 궁금증. 여자 마네킹은 가끔 상체에 의상이 없는 게 종종 보이잖아요. 그러면 가슴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자 마네킹의 하이 실종된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걸랑요. 그래서 호기심에 남자 마네킹 하이에는 야추가 튀어나와 있을까? 아니면 그 디테일은 생략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남자 마네킹만 보이면 만지고 다녔어요. 그러고 다녔는데 마침 제 앞에 남자 마네킹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당연하다는 듯이 야추를 만졌는데 마네킹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뒷걸음질 치듯이. 예, 눈치채셨겠지만 그건 실제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20년 정도 지났지만 그때 그 남성분께는 아직도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얼마나 당황하고 무서우셨을까요? 서 있는데 갑자기 초딩 여학생이 다가와서 야추를 만지고 갔으니까. 이 사연을 빌어서 늦었지만 사과드립니다. 신청곡은 사브리나 카펜터의 에스프레소입니다. 그리고 모두 마네킹으로 오해받지 않게 조심하세요. 하이씨. 이런 사연 특 본인이 이상한 짓 해놓고 남들한테 조심하라고 함. 그럼 이 사연 제목은 변태 조언이라고 해도 될까요? 제가 메모장에 적어놓기로는 마네킹 야추라고 해놨는데 변태 조언이 더 뭔가 격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놓겠습니다. 자, 지금 사연 제목들 수준이 야발 초딩 변태 조언. 일단 노래를 듣겠습니다. 사브리나 카펜터의 에스프레소. 사브리나 카펜터의 에스프레소였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호민 선생님. 매번 사연 너무 잘 듣고 있고 잘 읽어주시고 잘 듣고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중학교 2학년 시절. 중학교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어 처음 보는 친구들과 친해지기 바쁜 시절이었지요. 그래도 잘 적응하게 되어서 몇몇 친구와 놀고 있었던 무렵 다른 층의 같은 학년 반을 지나가는데 어디선가 얼굴에 찍! 하고 물이 뿜어졌어요. 뭐야 누구야?
하고 옆 창문이 열린 곳 너머 교실 안 책상 위에 앉아서 물총을 쏘던 소녀가 보였지요. 옆에 친구가 제가 쐈나 보다. 그냥 가자 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가려 했지만 저를 맞춘 소녀가 저한테 와서 괜찮아? 미안해. 물총놀이 하다가 너무 정신이 없었나 봐.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뭐 괜찮아 하고 다시 반으로 돌아갔지요. 그때는 한여름이라 물총놀이를 많이 하던 때라 그러려니 하려 했는데 저도 모르는 본능적인 감각이 저의 가슴을 치고 있었습니다. 뭐지 이 느낌은? 왜 쿵쾅거리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연애는커녕 사랑도 안 해본 남학생이었지요. 그 이후 그 소녀에 반해 아는 친구들을 통해 대화도 해보고 쉬는 시간에 가서 작업 아닌 작업을 걸었지요. 그렇게 사귀게 되었습니다. 첫 연애라 많이 서툴고 뭐 만나봤자 캔모아 가서 그네 타고 생크림에 식빵 찍어 먹고 문구점 반지 사다 줘서 기념일 반지라고 껴준 게 전부네요. 그렇게 두어 달을 만났을 무렵 제가 그때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마음이 잘 안 가는 겁니다. 이유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헤어짐을 고하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 고등학교 1학년 입학 전 연락처에 아직 있는 그 첫사랑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건 알지만 하게 되었고 결국 다시 만나게 되었지요. 하지만 이것 또한 두어 달을 만난 후 그때 당시 여자친구가 댄스 동아리를 너무 열심히 하는 바람에 연락하는 시간대도 안 맞고 결국 또 제가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참 쓰레기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후 10년 후 연락처를 매년마다 정리하는데 정리 중에 그녀가 보이는 겁니다. 와, 어떻게 10년이 지나도 같은 번호지? 아이고, 하필 또 오늘이 생일이네. 생일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다음날 답장이 와서 대화가 이어졌고요. 제가 또 껄떡거렸습니다. 욕하셔도 좋습니다. 마음이 한 구석에 박혀 있었나 봅니다. 그리하여 결국 사귀게 되었고요. 27살 연애를 다시금 하여 9수엔 결혼을 하기 싫다던 그녀의 말에 28살 크리스마스 이브에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고 현재는 결혼 3년 차를 지내며 10개월이 된 귀여운 아들과 오손도손 살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전개에 놀라셨겠지요. 죄송합니다. 상세히 적고 싶은데 글이 길어지네요. 더 쓰고 싶지만 쓰지 못해요. 여러분, 결혼은 말이죠. 결정은 쉽게, 행동은 깊게 하셔야 해요. 저는 행복해요. 유준아, 아빠 엄마가 많이 사랑해. 호민형 화이팅! 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야, 이거 그러면은 결국은 중학교 동창이랑 결혼을 하셨네요. 나에게 그 여름날 물총을 쏜 그 소녀에게. 그럼 이 사연의 제목은 물총소녀입니다. 오랜만이야 많이 듣고 싶었지만 자, 써놨고요. 자, 신청해 주신 곡은 한동근의 하루 끝에 그대가 있어요라는 곡입니다. 자, 다음 사연은 하찮은 고민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쭈펄님. 강원도 최전방 지역에 거주 중인 대학생 펄떡이입니다. 2024년 군생활 당시 펄밤을 접하고 지금까지 애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루어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초등학생 시절부터 집 앞에 있는 강과 호수에 나가서 시간만 되면 낚시를 했습니다. 중고등학생 시절에는 아침 6시에 친구와 만나 낚시를 한 뒤 등교하고 점심시간에 또 크루를 모아 낚시를 가고 하교 후에 또 낚시를 가는 미친 일과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주로 잡히는 어종은 생태계의 교란종인 베스,
블루길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생태계를 지킨다는 멋진 사명도 가지고 있었죠. 대학생이 되고 친구들과 자주 못 만나게 되고 가지고 있던 낚시 장비들을 모두 팔아버렸습니다. 그 시점은 아마 2020년 정도로 기억합니다. 전역하고 4학년이 되고 한가한 시간이 많이 생기니 또 낚시가 하고 싶어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올해 6월 무려 거금 15만 원을 투자해서 로드와 릴, 각종 루어와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2명의 크루도 모아서 3명이서 낚시를 다니고 있는데요. 6월 20일부터 현재 7월 8일까지 먹고 자고 싸는 시간 제외하고는 낚시만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3명 중 그 누구도 물고기 구경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자 고민입니다. 학창시절에는 50cm가 넘어가는 대물 베스도 많이 잡았는데 말이죠. 낚시는 너무 재미있는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으니 아쉽네요. 낚시하다가 심심해서 고민 한번 적어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물고기가 안 잡혀도 재미있어요? 그 게임도 이겨야지 재밌고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18일 동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낚시가 계속 재밌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뭐 친구들하고 그 낚싯대 강에다 넣어놓고서 뭐 해먹고 그러면 재밌긴 하겠네요, 진짜. 세월을 낚고 계시네요. 대학생이시라고 합니다. 진짜 그때라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라서. 아유, 재밌겠다, 재밌겠어. 저도 아직도 그 사진이 남아 있는데요. 갑자기 친구가 낚시를 가자고 한 거예요. 제 유튜브에 있는데 광주라는 친구가 있어요. 저한테 그 토마토 라면 끓여주는 영상이 아마 있을 건데요. 그 친구가 이제 낚시를 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제 낚시를 가자고 해서 저랑 그리고 또 기환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진기한 변호사 신과 함께 나오는 그 모델이 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이제 셋이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광주는 낚시를 좀 해봤는데 이제 기한이랑 저는 이제 지렁이도 못 만지고 아예 낚시를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이제 뭐랄까요 도시 촌놈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걔가 막 알아서 통발 설치하고 낚싯대 막 설치하고 텐트도 지가 다 치고 저희는 그냥 식객처럼 아무 준비를 안 하고 온 거예요. 아무것도. 근데 밤이 되니까 이제 너무 추운 거야. 진짜 막 덜덜 떨리는 거야. 근데 아무런 준비 방한용품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한이랑 저랑 서로 끌어안고 잤어요. 그 징그러움을 이겼어. 추위가. 서로 끌어안고 잤어. 너무 추워서.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약간 어색해져가지고 이제 집에 갔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도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라면 끓여 먹고 막 그랬던 게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그때도 이제 그 친구들 이제 대학생이었거든요. 그 생각이 나네요. 대학생 때는 뭘 해도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여름의 풍경이 또 떠오르는데 노래를 좋은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사잔 올스타즈의 사랑과 욕망의 날들입니다. 다음 사연은요. 또 이불킥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사연들 늘 잘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저는 해외에서 비행기 조종을 배우는 학생 조종사였는데요. 현재는 알바하며 구직 중입니다. 때는 자가용 면장을 취득하고 나서 밤 비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밤에 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저는 밤에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불편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유독 밤에 비행을 하는 것은 무척 혼란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밤에 수많은 불빛 사이에서 활주로의 불빛을 인지하는 거나 다른 훈련기의 불빛을 식별하는 것, 공항 타워 불빛을 식별하는 것 등 남들은 크게 어려워하지 않았던 부분이 저에게는 조금 어렵게 다가오더군요. 몇 번의 밤 비행 이후 교관님 없이 저는
솔로 밤 비행을 처음으로 나가게 되었고 근처의 다른 B 공항에 가서 수차례 착륙 연습을 나름 성공적으로 하고 저의 원래 공항인 A 공항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야경을 보면서 돌아오는 길은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멀리 보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 주택들 사이에 수많은 불빛들, 저는 신나게 구경을 하며 있었는데 공항에서 교신을 걸어왔습니다. 요약하자면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너 A 공항으로 돌아간다고 하지 않았어? 왜 다른 데로 감? 목적지 바뀜? 저는 A 공항에 가는 게 맞다고 대답을 했고요. B 공항에서는 알았음. 그런데 다른 공역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그것만 조심해라. 라고 했습니다. 에? 다른 공역이라니? 이 지역에 경고할 만한 다른 공역이라면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인천공항급 크고 복잡한 공항이 있는 공역 말고는 없었습니다. 정말 식은땀이 나더군요. 지도를 펼쳐서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파악하려 했지만 그만 패닉이 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찌저찌 원래 출발지였던 A공항 진입을 위해서 주파수를 바꿨을 때는 관제사가 이미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 기분은 마치 학교에서 큰 사고를 치고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무서운 표정으로 야구바 따로 때릴까 골프채로 때릴까 하며 고민을 하는 걸 마주하는 느낌이라고 하면 비슷하려나요? 게다가 주파수로 하는 이야기는 그 주파수에 있는 다른 조종사들도 다 들을 수 있었기에 같은 시간에 비행하던 다른 친구들도 듣는다 생각하니 정말 수치스러웠습니다. 공항. 세스나 152 현 주파수에 있습니까? 있으면 응답 바랍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지금 혼자 비행하고 있습니까? 교관이 옆에 있습니까? 혼자 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공역에 허가 없이 비행해서 여객기 한 대가 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길을 잃어서 다른 공역에 침범해버렸고 때마침 이륙을 준비하던 여객기 한 대가 그로 인해 제가 공역에서 나갈 때까지 활주로에서 대기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객기에는 약 200명 내외의 사람들이 있었을 테고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저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것이지요. 이어서 공항은 지금 계속 비행할 수 있습니까? 공항이나 활주로가 보이는지 알려주십시오.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계속 비행할 수 있습니다. 무사히 착륙 후 저는 약 30분간 비행기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제 교관님은 중국계 캐나다 사람이었는데 좀 무서우신 분이었습니다. 말버릇처럼 말씀하셨던 게 다른 공역 넘어가면 죽일 거다 였거든요. 다시 학교 건물로 들어갔을 때 이미 교관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고 다행히 크게 혼나진 않았지만 그로 인해 제가 길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줄 때까지 몇 번의 밤 비행을 더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모든 비행 훈련이 끝날 때까지 길을 잃거나 사고가 날 뻔한 그런 경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날 일을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제 자신이 싫어집니다. 기회가 된다면 카페에 비행하면서 찍은 사진들도 올려보겠습니다. 1년 뒤에는 저도 교관으로 일하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생기면 펄밤에 공유하고 싶습니다. 신청곡은 에반게리온 팬들이라면 다들 아실 쥐됐다 싶을 때 들으면 딱 좋은 노래 오라 달콤한 죽음이여 신청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이야 이거 정말 식은땀이 나셨겠습니다. 저도 종종 유튜브에서 그 비행 교신 영상을 가끔 보거든요. 재밌어요. JetBlue 22 그 비행기 교신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또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비행사들은 이 사연자분처럼 세스나 같은 경비행기를 타고 그 백악관 근처로 날아가게 된 거예요. 백악관 공역에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랩터가 출동을 해가지고 그 빨리 안 나가면 미사일 쏜다고
아이, 양반이야. 이런 사연은 양반이야. 그리고 뭐 하여튼 사고 되게 크고 작은 그런 일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그 관제탑에서 지금부터 내가 불러주는 번호로 착륙하고 나면 연락하라고. 이제 그 항상 번호를 불러주더라고요. 너 내가 리포트 했으니까 여기 연락하라고. 전화하라고 착륙하. 거기 전화가 오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돼. 뭐 조사받나 봐요.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된 경위인지. 아니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보세요. 재미있습니다. 신청해주신 곡 듣겠습니다. 오라 달콤한 죽음이었습니다. Hey Jude. 그 노래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이 노래 나왔을 때도 그 얘기 참 많았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요. 안녕하세요, 주디. 저도 드디어 에피소드가 생겨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저는 저의 음침함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저와 펄떡이는 약 10개월 정도 만남을 이어가다 6월에 헤어졌습니다. 저는 대구, 펄떡이는 대전에 사는 장거리 커플이었지요. 둘 다 취준생이기도 하고 시험 일정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만났지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았어요. 잘 만나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번 시험만 끝나면 펄떡이 보러 대전에 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잘 버티고 있었는데 어느 날 펄떡이가 갑자기 전화로 저에게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이별 사유는 바로 취업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간호학과라 취업 장벽이 비교적 낮았는데 펄떡이는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씩 취업하고 제가 면접을 보러 다니는 모습을 보며 압박감을 느꼈나 봐요. 또한 펄떡이 아버지가 퇴직을 하실 것 같아서 취업을 빨리 해야겠다고 하며 저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저는 물론 엉엉 울었어요. 저는 밥 한번 먹자고 했고 펄떡이는 만나면 자신의 다짐이 흔들릴 것 같아 만나지 않겠다고 했어요. 전조 증상이 없었던 이별이라 더욱 힘들었습니다. 서로는 끝났고요. 여기서 저의 음침함이 시작이 됩니다. 저의 음침한 면모 1번은요. 펄떡이는 매주 배구 클럽에 가서 배구를 해요. 경기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면 저는 매주 그 영상을 보면서 새끼 잘생겼네 이를 외치며 염탐을 합니다. 저의 두 번째 음침함은요. 배구 클럽 카페에 펄떡이 검색을 너무 많이 했는지 어제 보니까 카페 인기 검색어 5위가 펄떡이더라고요. 검색을 한 이유는 펄떡이가 작성한 글과 얼굴이 보고 싶었어요. 저희는 인스타 친구도 되어 있지 않아서 얼굴을 볼 방법이 없더라고요. 오늘 보니 검색어 6위더라고요. 다른 검색어로 덮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의 음침함에 정이 떨어져 이제 진짜 그만하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정도의 음침함은 어떠신지요? 심한가요? 이제 그만 그리워할까요? 제 사연이 읽히길 바라며 오늘도 힘내겠습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자, 채팅창 경찰관님 여기에요 여기. 검색어를 덮는 게 제일 음침하다. 왜 전 남친 덕질을 하고 있냐? 누구인지 좀 같이 압시다. 힘내지 마십시오라고. 하하씨. 힘내서 염탐을 하신다는 뜻인가요? 라고. 힘내지 말라는데요. 힘을 빼시라고. 도대체 얼마나 잘생겼길래 저도 궁금해지네요. 다 같이 좋아하면 음침하지 않은 게 아닐까요?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저한테만 살짝 알려주시면 저도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침하게 신청곡도 없다고요? 그러네, 음침하네. 자, 다음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시렵니까? 절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
4월 11일 펄밤에서 망한 사랑 사연 미쳤어? 싫어! 사연의 주인공 팔순이입니다. 아 이거 뭐냐면요. 어떤 그 친하게 지낸 남사친이 고백을 했는데 미쳤어? 싫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너무 급해서 이렇게 사연을 다시 남기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하찮은 고민 사연입니다. 그때 제가 펄떡이의 고백을 인간 혐오 중2병 증상 때문에 대차게 거절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진짜 저도 이게 지금 믿기지가 않는데 펄떡이한테서 DM이 왔어요. 제가 지난주쯤에 갑자기 모르는 계정으로 팔로우 요청과 함께 나 김펄떡이야 라고 DM이 와서 보니까 그 친구였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바로 확인하고 DM을 했는데요. 지난달에 저를 봉사활동에서 봤다는 거예요. 제가 성이 굉장히 특이한 편이라 봉사활동에서 출석 체크하며 제 이름이 불렸을 때 저를 봤대요. 거기가 사람이 엄청 많았어서 저한테 직접 와서 말을 못 걸었는데 저희 봉사 사진이 업로드된 인스타 게시물에 제가 좋아요 누른 걸 보고 제가 맞는 것 같아서 DM을 보냈대요. 여튼 이것도 믿기지가 않는데 얘가 저한테 이번 주 주말에 둘이 점심을 먹자고 했거든요. 전 사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23살 먹은 지금까지 못 소리고 썸도 타본 적이 없어서 이걸 우째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긴장이 돼서 진짜 토할 것 같고 만나서 뭔 얘기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어쩌죠? 만나서 무슨 말을 하지요? 제가 좋아하는 동파육 맛집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러면서 지가 좋아하는데 예약했어. 아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만나는 날이 다가올수록 동파육에 동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고 부담돼서 미치겠어요. 펄떡이는 풋풋한 중2 시절에 저를 기억하고 있을 텐데 저는 이미 세상에 찌들 대로 찌들어서 기력도 없고 매력도 없는 그저 그런 인간인 것 같아요. 펄님은 처음 데이트할 때 보통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물꼬를 트셨을까요? 설레발을 안 치고 싶어도 너무 걱정되고 불안하고 긴장되고 떨리고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진짜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유부남이신 쭈펄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쩌면 펄님이 사연을 읽으실 쯤에 전 이미 차였을 수도. 못쏠 주위에 못쏠밖에 없다고 제 친구들 대부분이 못쏠이거나 이제야 첫 연애 중이라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아니 밥 먹자고 그냥 한 건데 이미 차였을 수도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본인은 이미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네. 아니 그냥 밥 먹자고 부른 건데 왜 차인다는 단어가 왜 나오는 거예요? 참 이게 근데 이제 7월 14일 사연이어서 이미 한 달이 지나가지고 식사는 하셨을 것 같고 어제 한번 제가 이게 혹시 이 후기가 있는지 검색을 좀 해보겠습니다. 궁금하긴 한데. 아이 그리고요. 저기 뭐 세상에 찌들 대로 찌들어서 뭐 매력이 없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 지금 23살인데 어떻게 찌들어요? 북한에서 왔어요? 아, 그 후기가 없네. 아, 이거 너무 궁금하니까 이거 어떻게 됐는지 후기도 좀 남겨주시고요. 자, 신청해주신 곡을 좀 듣겠습니다. 아니, 23살이 찌들었으면 난 뭐야, 그러면은. 피치트리 라스칼스의 마리포사입니다. 이거 뭐 어떤 곡이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파육 맛집 어딘지 좀 꼭 써주십시오. 자, 이번 사연은요. 영화관 괴인 사연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펄디. 전에 올렸던 영화관 알바 공포 썰이 소개되었을 때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서 이번에는 괴인 사연을 올려봅니다. 영화관 알바 괴인 썰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진상 고객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텐데 예, 맞습니다.
첫 번째는 설 연휴 시즌 때였습니다. 이런 명절 연휴 때에는 안 그래도 정신이 나갈 정도로 바쁜데 사람이 많이 몰리는 만큼 진상도 많은 법이지요. 당시 제가 겪었던 진상 고객은 저 혼자 스스로 속으로만 한석봉 어머니라고 칭할 정도로 기억에 남아 있는데, 제가 한석봉 어머니라고 칭하는 이유는 영화 상영 중에 그 어둠컴컴한 곳에서 온갖 과일을 깎아 먹고 남은 껍질들을 주변 곳곳에 흩뿌려 놓고 정리도 안 한 채 버리고 갔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게 소리나 냄새로 인해서 다른 관람객들에게 민폐를 끼칠 만한 음식은 아니지만 미리 손질해 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과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과일을 그 어두운 곳에서 직접 깎아 먹었다는 게 사실 좀 신기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석봉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인데, 영화 상영 중에 과일을 깎아 먹는 행위는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남은 껍질들은 최소한 본인이 정리를 해서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닐봉투 같은 곳에 모아서 놓고 간 것도 아니고 주변 자리에 다 흩뿌려 놓은 것은 무슨 심보인지. 심지어 본인이 사용한 과도도 그냥 냅두고 갔더군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괴인 진상 고객은 극장판 신비 아파트가 상영했을 때인데요. 지금 아이들에겐 하츄핑이 대세지만 2019년도 당시에는 신비 아파트가 최고의 인기 아동용 애니메이션이었고요. 제가 알바하던 극장 주변도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기에 지옥 같은 순간들이 펼쳐질 것은 이미 예견이 되었지요. 물론 어느 정도는 감안했기에 진땀을 뻘뻘 흘리며 온 곳에 흩뿌려진 팝콘 부스러기를 치우고 탄산음료 엎질러져서 찐득찐득해진 바닥 청소하는 것까지는 뒤지게 힘들었지만 각오를 단단히 했어서 참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그날, 저를 포함한 3명 정도가 신비 아파트가 상영된 상영관 청소에 투입이 되었고 그중 한 명이 야! 하며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와 다른 한 명의 알바생이 그 소리에 놀라 뭔 일이냐 물어봤는데 그 이유는 음료수 컵에 노란 액체가 담겨져 있는 거였습니다. 아니 뭐 어린아이니까 이해되는데 엄연히 보호자가 같이 있었고 심지어 상영관 뒷문을 통해서 나가면 화장실이 바로 있는데 몇 발자국만 걸으면 있는 곳인데 말이죠. 뭐 어쩔 수 없이 음료 컵에 이를 보게 했으면 보호자가 가져가서 처리를 하는 게 기본인데 그걸 또 뻔뻔하게 그냥 놓고 가다니 기가 찰 노릇이었고요. 아직까지도 제 기억에 또렷하게 남아있는 진상 중에 한 명이었네요. 사연곡은 B1A4의 영화처럼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 역시 채택된다면 영화관 알바하면서 겪은 망한 사랑 썰도 한번 풀어볼까 싶네요. 망한 사랑 썰도 한번 풀어주시고요. 이거 신비 아파트 바이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가면은 그 장면을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료 컵에다가 그 정도로 신비 아파트가 재밌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사연 잘 들었습니다. 오줌 싸는 게 어떻게 바이럴이냐고요? 아니, 법으로 정해놨어요? B1A4의 영화처럼이었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펄디 안녕하세요. 혹시 기억하실는지요? 2021년 4월 5일 펄밤에 사연이 소개된 펄떡이입니다. 기억 안 나요. 난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4년 전 사연을 어떻게 기억해요? 사연 내용을 요약하자면 장내 기능에서 7년 떨어진 사연을 7번 떨어진 사연을 보냈었는데 이 이야기를 아는 친구들은 저를 맹획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7번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사연은 맹획의 면허 도전기입니다.
21년도에 장내 시험을 7번 떨어진 이후 편입을 준비했지만 목표 없이 입결만을 높이려는 것이 문제였을까요? 편입 영어 단어가 안 읽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현재의 미안함이 겹쳐 결국 마음의 병을 얻어 편입을 포기하고 복학을 했습니다. 다행인 점은 좋은 친구들 덕분에 멘탈 회복을 잘해서 다행히 작년 24년 졸업을 하였습니다. 졸업을 하니 마땅히 준비해 놓은 것이 없었고 그래 이번엔 해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공 기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력서도 쓰고 바쁘게 살았는데 항상 모든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마음을 추스리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던 중 마음의 병과 그동안 먹은 아토피 치료를 위한 스테로이드 약이 문제였을까요? 앓고 있던 아토피가 리바운드에 의해 심한 피부염이 되었습니다. 진짜 얼굴 몸 전체가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따갑고 폴아웃에 나오는 구울처럼 매번 제 옷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자고 일어나면 이불에 모래를 뿌려놓은 것처럼 각질이 매번 쌓여 있었고 면접도 2차 시험도 모두 불합격 24년도 상반기를 통으로 날렸습니다. 뭘 해도 떨어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질 않으니 힘이 빠지더군요. 그래서 모든 걸 그만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멍청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고 하죠. 그래 어차피 사람은 다 죽어 하고 싶은 걸 하고 죽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악착같이 치료를 받고 친구들과 부모님의 헌신으로 많이 좋아져서 밖에 나갈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완화된 이후 못다한 운전면허가 생각나 취득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 전에 다닌 학원이 아닌 노원에 있는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가서 시험을 보았습니다. 필기 합격 이후 장내 기능 시험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불합격은 클러치를 바로 떼면 덜덜덜거리면서 시동이 꺼지는데 반클러치 개념을 까먹고 무작정하니 바로 시동 꺼짐 감점으로 탈락했습니다. 다만 기능 조작은 통과했기에 가능성이 있다, 난 할 수 있다 라는 작은 희망을 가지고 집 근처에 있는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이런 학원은 운전석을 구현한 기기로 연습하는데 조작이나 여러 가지는 유사하나 화면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이질감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저렴하고 가깝고 반복 연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좋다고 생각해 등록했습니다. 학원 내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과거에 했던 게 기억이 나서 강사님도 감각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다만 시험이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클러치 조작 미숙으로 1차와 똑같이 불합격하고 다시 연습해서 세 번째 시험을 보았는데 세 번째 역시 불합격 이유는 긴급 정차가 랜덤으로 뜨는데 정차 후 비상 전멸 등을 안 켜고 기능 조작 미숙으로 불합격. 네 번째는 T자 주차하다가 연석을 밟고 불합격. 이때 펑펑 울며 집에 갔습니다. 원래는 학원을 안 가려고 했습니다. 쪽팔렸거든요. 근데 돈이 뭔지 남은 기간이 아까워 다시 학원에 갔습니다. 떨어진 걸 강사님께 말씀드리니 다시 하면 되죠. 포기만 하지 말아요. 그 말에 또 한 번 울어 제끼고 이번엔 5번째 불합격. 이때는 도착까지 했지만 문제는 조금씩 받은 감점들로 도착은 했지만 점수미달 불합격. 학원에 가기 싫어지더군요. 그냥 말씀드리고 때려치려고 했습니다. 강사님, 전 아무래도 안 되려나 봐요. 억지로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모든 방법으로 다 한 번씩 틀렸네. 다음엔 붙겠다 하고 말씀해 주셨고 6번째 기어 변속을 너무 빨리 해서 10점 감점을 받았지만 90점으로 기어코 합격했습니다. 장내에서 22년도 학원에서 7번, 시험장에서 5번, 총 12번 떨어져서 기어코 13번째 만에 합격했네요. 시험장을 나오는 중 갑자기 어떤 분이 명함을 주시며 시험 여기서 하세요 라고 하시며 저에게 명함을 주셨습니다. 시험장 앞에서는 운전면허 학원을 홍보하는 실장님들이 홍보 명함을 나눠주시는데 지나가면서 얼굴만 슬쩍 본 운전학원 실장님이었습니다. 제가 울먹거리면서 나오니까 또 떨어진 줄 아셨나 봅니다. 도로주행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리니 축하해 주시며 차라리 경기도 쪽에서 하는 게 훨씬 수월하고 편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도로주행 학원을 등록하고 보았는데
불안감이 뭔지. 첫 시험은 불합격. 그때의 기억을 생각해보면 아마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이후 기본 조작은 다 아는데 가속 구간에서 제가 너무 발발 떠니까 옆에 타신 강사님은 덩치 있는 남자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하시면서 80km까지 밟으라고 하셨고 발발 떨면서 80으로 쭉 가고 안정감 있게 하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봐봐. 별거 없지? 티는 안 냈지만 울컥하더군요. 더 나아가 처음에 면허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마음가짐이 생각이 나 좀 아이러니함도 느껴졌고요. 그때의 말이 도움이 된 걸까요? 도로주행은 다행히 2번 만에 합격했고 합격하자마자 셔틀을 타고 시험장으로 가서 면허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발급해 주시는 분도 웃으면서 축하드려요. 운전 잘하세요. 라고 말해주시더군요. 면허증을 받고 얼큰하게 눈물을 흘리며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기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실은 취득한 지는 1년이 조금 넘은 듯합니다. 면허 취득하고 부모님하고 강릉도 가고 친구차를 제가 몰아서 친구에게도 잘하는데 89점! 이라며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취득까지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고 상당히 다사다난했는데요. 현재는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차 필기 합격 이후 실기를 준비 중입니다. 참고로 필기는 4트, 실기도 이번에 2트네요. 한 번에 된 게 거의 없어 힘들었지만 맹획이라면 맹획 대작전을 생각하며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청곡은 펄디가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단하십니다. 인간 승리네요. 근데 왜 이렇게 울어요? 울지 마세요. 뭐 뻑하면 우네 보니까. 신청곡은 제가 오마카세를 부탁을 하셨네요.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그 7전8기 지금 이런 거잖아. 지금 맹획은 7종 7금이고 7번 잡히고 7번 풀어준 거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7.8기가 맞지 않아요? 7.8기의 정신을 담은 옛날 힙합 하나 틀어드리겠습니다. 사이드비의 Just Do It이었습니다. 그 최민식 님하고 류승범 님이 나왔던 영화 주먹이 운다 OST에 실려있던 곡입니다. 사연이 하나가 더 준비가 있는데요. 이 사연은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아마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노래 듣고 또 울었다고요? 또 울었어요? 환장하겠네. 아무튼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밤 너무너무 잘 듣고 있는 펄순이입니다. 이전 사연 중에 덕질에 관한 열정 사연을 듣고 저의 경험이 생각나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제 인생에 2번 다시 없을 열렬한 덕질의 주인공은 바로 가수 박재범 님입니다. 저의 덕질은 재범 님이 그룹에서 나오고 공백기를 가진 뒤 한국에 솔로로 데뷔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그 당시 저의 삶은 박재범으로 점철된 삶, 그 잡채였습니다. 뭐뭐뭐매 그땐가요? 뭐뭐뭐매 어느 정도였냐면 음악 가창 시험에서는 버스커버스커의 이상형이라는 노래를 개사해 절절한 세레나데를 반 친구들 앞에서 불러 제꼈으며 미술 시간에는 전묘화로 재범님의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그려내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산 근처의 경남권에 살았는데요. 재범님이 실린 잡지가 있다면 부산의 서점과 가판대를 돌며 잡지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그렇게 빠심을 불태우던 중에 서울에서 무려 단독 콘서트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잖음. 즉시 실행. 저는 모아둔 돈으로 콘서트 티켓을 예매하였습니다.
중1 여자애가 경남에서 서울까지, 그것도 혼자서 콘서트를 보러 간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지만, 그때 저는 뭐랄까요, 단독 콘서트에는 반드시 가야 한다라는 하늘의 지령을 받은 사람 마냥 눈이 돌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왕복 8시간의 고속버스를 예매하고 올림픽 홀까지 가는 방법을 인터넷으로 열심히 찾아 허접한 약도까지 그려가며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마친 뒤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저는 버스에 몸을 실어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무색하게 저의 멘탈은 서울의 버스 터미널에 도착하자마자 개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살면서 그렇게 큰 버스 터미널은 처음 봤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묻힌 인파와 수많은 버스를 지나치며 어디 정류장에서 몇 번 버스를 하며 고군분투하다가 그만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냥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서울의 위험에 잔뜩 쫄대로 쫀 저는 기사님께 올림픽 공원에 올림픽 홀로 가주세요 라며 기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했고, 기사님은 올림픽 홀? 공원이면 공원이지 올림픽 홀은 어디야? 하셨습니다. 당황한 저는 위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올림픽 홀이라고 공원 안에 있는데요 라는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답답해진 기사님은 저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재차 물으셨고, 그 결과 기사님은 광활한 올림픽 공원의 그 여러 개의 입구 중 아무 곳에 저를 내려주셨습니다. 서러웠지만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한참을 걸어 콘서트장을 찾아갔습니다. 그 길은 또 어찌나 멀게 느껴지던지요. 그래도 일찍 출발한 탓에 늦지 않게 콘서트장에 도착했고, 저는 실제 하는 재범 오빠와 한 공간에 있다는 사실에 그 고생을 다 잊고 도파민 싹 도는 황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지옥의 시작이라면 2시간여의 도파민 파티가 끝나고 저는 다시 현실을 마주하였습니다. 제가 예매한 고속버스가 막차였고 시간이 여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고민하지 않고 아마도 프리미엄이 가득 붙었을 콘서트장 앞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출발 직전 차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려는 그 순간 제 주머니가 텅 빈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망했다! 라는 생각과 함께 눈물이 일발장전되었고, 저는 기사님께 아저씨 죄송한데요, 제가 휴대폰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바로 내려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니 내려주셨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고 엉엉 울면서 지나가는 여성 두 분께 제가 집에 가야 되는데 폰을 잃어버렸네. 휴대폰 좀 빌려줄 수 있나? 라며 다짜고짜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행히도 두 분께서 왜 그러냐, 집이 어디냐 하며 걱정 어린 얼굴로 저에게 휴대폰을 빌려주셨습니다. 저는 곧바로 제 폰에 전화를 걸었지만 찾지 못했고 곧바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폰을 잃어버렸다고, 이제 버스 타러 갈 거라 집 갈 때까지 연락이 안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천사 같은 언니들은 너무 감사하게도 저에게 울지 말라고 터미널까지 혼자 갈 수 있겠냐고 하시며 택시를 잡아주셨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해서는 생각보다 지체된 시간 때문에 저는 준내 뛰었습니다.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몇 번 홈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를 미친 사람처럼 반복하며 정말 기적적으로 출발 2분 전에 버스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집에 갈 수 있다는 엄청난 안도감에 모든 긴장이 다 풀려서 즉시 꿀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단언컨대 그 4시간의 통잠은 제 인생 탑3 안에 드는 개꿀잠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파출소가 아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이후 일어난 정말 신기한 일은 제 폰이 다시 저에게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저를 도와주셨던 두 분께서 다시 가던 길을 가던 중 길가에 떨어진 폰을 하나 발견했고 그게 제 것이 아닐까 하고는 본인 폰에 찍혀 있는 저희 엄마 번호로 연락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집으로 휴대폰을 보내주셨습니다. 제 기억으론 부모님께서 사례를 한다고 하셨었는데 거절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시길 바라봅니다. 예, 여기까지가 박재범님을 보겠다고 서울까지 가서는 호되게 당한 시골주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대단한 열정이었네요. 저의 덕질 열정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되었으나 성인이 되어서는 점점 옅어졌고 지금은 이 오빠 신곡 나왔었어? 라고 할 정도로 현생에 치여 살고 있네요. 그럼에도 응원하는 마음은 가슴 한켠에 늘 가지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고 멋진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나의 구오빠 재범님. 참 자랑스럽고 감사하다. 이젠 장가 가셔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하는 저의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하며 그리고 이건 여담입니다만 제가 그 사건을 회상하며 부모님은 어떻게 나 혼자 서울 간다는 걸 허락했지? 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저희 집은 딸만 둘이었고 그 흔한 통금도 없었고 뭐든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는 방목형 집안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건 좀 하는 생각이 들어 여쭈어 보았더니 어머? 허락은 무슨? 너 콘서트 간다고 말 안 했거든?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묻힌 패기로 완전 범죄를 꿈꾸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은 모르는 번호로 온 저의 연락을 받고 엄청나게 놀랐고 아빠는 극대노 하셨다네요. 희한한 건 집에 가서 제가 부모님께 혼쭐이 났는지 어쨌는지 잘 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다리 몽댕이 하나 부러지고 충격요법으로 기억을 잃게 된 걸지도. 하하하.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박재범의 For Ourselves입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찌찌 파티를 보러 서울까지 갔다가 이 휴대폰을 잃어버리고 눈물 콧물 흘렸는데 귀인을 만나서 무사히 귀가하고 핸드폰도 찾았다 이 말이지요. 그럼 잘 된 거예요. 잘 된 겁니다. 박재범님 노래 들으면서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는 아니고 For Ourselves 들으시면서 펄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쌓여있는 공포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많이 남겨주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